반갑습니다. 오늘 추천 및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요, 유치권이 신고된 사건으로 유치권 관련한 설명도 드리면서 우리 애청자님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전 매각 기일 전인 10월 초에 영상을 만들려다가 실거래 가격 대비 매력 있는 수준까지 떨어진 사건이 아직은 아니라서 보류했었던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10월 19일 매각 기일에 유찰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매력 있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판단이 되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우선 매각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72,665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기일은 오는 2022년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수요일이에요. 이전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양 지원, 그 다음에 강제 경매, 또는 이제 수요일이라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점들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아파트 513동 1202호입니다. 자, 본 물건은 13층 중에서 12층입니다. 13층 중에서 12층. 가장 옥탑에서 바로 아래층이네요. 좋은 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지권은 22.24평이고 전용 면적이 40.79평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49평형입니다. 49평형. 공급 면적이요. 그 다음에 채무자명과 소유자명 또 앞으로 나올 이해관계자들의 그 성함의 끝 이름자는 제가 전부 가려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채무자는 유현씨, 소유자도 유현씨입니다. 끝 이름이 지금 가려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매각 대상은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 매각이다. 즉 소유권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전부 매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감정가하고 최저가를 보겠습니다. 자, 감정가를 보시면 8억 1,300만 원. 그 다음에 현재 최저가는 두 번 유찰돼서 3억 9,837만 원입니다. 자, 편의상 현재 최저가를 4억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입찰하실 분은 보증금은 현재 최저가의 10%인 3,983만 7천 원을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4천만 원짜리를 이렇게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물건이 이미 두 번의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인 4억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럼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자, 최근 실거래가 사례가 두 건이 있는데요. 올해 2022년 1분기에 9층이 7억 6천만 원, 그리고 2분기 때는 8층이 7억 1천만 원에 매매된 사례가 신고되었군요. 물론 현 최저가가 실거래 사례 대비 3억 이상 저렴하다고 해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심각한 거래 절벽이라 어디까지 가격이 조정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천드리는데 조금 조심스럽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실익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실 수 있기에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는 입장이니까 다른 그 시청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이나 경매 공부를 해서 직접 입찰을 해보실 분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의가 많이 와야지 제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 찍어서 광고비 수익을 보니까 붕어빵이나 커피 사 먹을 돈도 안 되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애정을 갖고 영상에 댓글들을 남겨주시는 분도 약간 계시고 전화 문의들도 점차 증가하는 것 같아서 약간 즐겁기도 합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그럼 본 경매 물건의 입지와 외관 사진 등을 간단히 보시고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존 등기일이 1995년 12월 27일입니다. 따라서 노후한 아파트입니다. 다만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까 입지를 살펴보신 것처럼 욕심을 낼 만한 입지와 또 욕심을 낼 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먼저 등기부 권리 분석을 위해 그 내용을 보시면 자, 최초 이전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시점이 보이고요. 그 이전 소유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가 그 근저당을 떠안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이분이고요. 유현 씨고요. 그 이후로도 근저당 가압류, 예, 근저당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사항을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마지막에 강제 경매를 신청한 범한 자동차가 혹시 예, 경매 신청 비용을 제외한 일부 비용이라도 배당받지 못할까 싶어서 즉 무인허 경매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돼서 법원에다가 제가 아까 전화를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담당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 사정을 살펴봤을 때 뭐 실제 등기가 되어 있는 이러한 뭐 4,800, 뭐 1억 6,900, 1억 5천, 3,900 이렇게 쭉 그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청구 금액은 비교적 적답니다. 예, 따라서 현재 경매 신청한 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효 경매로 인해서 공허하게 입찰 조사를 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매각기일 직전에 취소가 되어버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소멸 기준은 옆에도 써 있지만 가장 빠른 근저당권입니다. 이게 소멸 기준이 되겠죠. 2002년 10월 4일이네요. 2002년 10월 4일이면 한참 우리나라가 월드컵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아닌가요? 그때 정도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 소멸 기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후순위 권리들을 보면은 하나도 뭐 인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으로 인해서 전부 다 말소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특별하게 신경 쓰실 게 없으시고, 자, 그럼 임대차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두 분이 계세요. 유안 씨와 장한 씨가 계시는데, 끝자리를 제가 가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왜 이름이 두 글자씩인가 이렇게 의아해하시지 마시고요. 자, 먼저 분은 확정일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확정일자가 있는데, 한 분은 방 한 칸을 보증금 3천만 원에 점유하고 있다고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였고, 다른 한 분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차임 80만 원에 점유하고 있다고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했군요. 여러분 참고로 그 제가 보고 있는 게 스피드 옥션 자료인데요. 배당금이 뭐 첫 번째 임차인은 3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은 뭐 3천만 원, 3,400, 그다음에 미배당이 1,600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런 정도 내용은 전부 다 무시하십시오. 이러한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시하시고 스스로 권리를 분석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 믿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아까 최저가가 4억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최저가 4억 정도의 매각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임차인 유안 씨, 이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고양시 덕양구가 이때 즉 저당권 첫 번째 저당권이 설정될 시점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이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였을 때 최대 1,600만 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거든요. 따라서 유안 씨는 3천만 원에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그 조건에 부합해서 만약에 받는다면 1,6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임차인의 경우는 5천만 원이 보증금으로서 4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어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물건이 두 번째 임차인인 장한 씨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시점보다도 더 늦게 강제 경매로 신청한 자가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법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저가에 매각이 된다라고 해도요. 그만큼 앞선 저당권자들의 실제 채권 금액이 적은 모양이에요. 현재 채무자금 소유자가 상당 금액을 변제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생성된 시점보다도 더 늦게 경매를 신청한 강제 경매 신청한 범한 자동차가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면은 두 번째 임차인의 보증금은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을 상당 부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도 명도 협의 시 명도 확인서를 무기로 협상하기가 유리한 상황이 있잖아요. 참고로 이렇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날이 같았을 때는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점은 전입한 날 다음 날이죠. 그래서 2020년 12월 25일이 장한시의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점인데 강제 경매를 신청한 분보다 그 우선 변제권이 빠르기 때문에 법원의 말대로 뒤늦게 강제 경매를 신청한 분도 배당받을 돈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장한 씨가 배당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권리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매각 정보는요, 스피드 옥션의 정보인데요. 이 한 페이지에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 현황 조사서, 감정 평가서, 물건 명세서의 핵심 내용을 거의 담고 있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서류를 따로 보지 않고 이 한 페이지에서만 충실하게 살펴보면은 아래 내용 중에서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유안 씨에 대한 공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본 임대차 계약은 실거주가 아닌 우편물 보관 등 임차인의 주소 활용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이라 고 기재되어 있음. 자, 이 특약으로 보면은 그럼 이 이유안 씨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3천만 원의 권리 신고를 하고 배당 신청을 한 것이었군요. 그럼 앞서 예상해 본 대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액을 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이분이 보증금 3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권리 신고 및 배당 신청을 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 치면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경매 개시 결정이 2022년 1월 6일이죠. 이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항력을 표면상 갖춘 건 맞아 보이는데 이 특약 내용을 보면은 대항력의 성립 요건의 일부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 치면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그 대항력이란 전입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까지 포함해서 성립 요건입니다. 자, 옆에 적어보면 대항력의 성립 요건은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이미 성립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민법이나 임대차 보호법상 본인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을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대항력을 구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이 경매 물건에서 이때 대항력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낙찰자에 대해서나 혹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대항력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성립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성립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상 보면은 실거주가 아닌 우편물 보관,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만 여기다 갖다 뒀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점유가 빠져 있다. 그래서 이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도 배당을 받기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실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명도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낙찰받고 가보면 또 이분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 이사비 달라고요. 그런 정도 입장이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유안 씨는 실제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 신고하고 배당 신청을 했지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1,600만 원을 배당받기 어렵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내용을 또 추가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 장한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치권 신고를 한 주식회사 우리컴의 직원으로 누가 이 장한 씨가 장한 모 씨예요. 한 글자 지웠습니다.
장한 씨가 이 우리컴의 직원으로 이 사건의 임차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자 주식회사 우리컴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6천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 자, 2020년 12월 2일자 주식회사 우리컴과 채무자 겸 소유자 유현 간에 공사대금 6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장한에게 두 번째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유치권 행사하는 것을 합의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요. 이 말이 공사대금을 대신하여서 보증금 5천에 월차임 8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인지 이 보증금은 별도로 6천만 원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허락했다는 것인지 모호하지만요. 여튼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를 몇 가지 알아보고 이 점들에 부합하는 유치권 행사인지 따져보고 그 유치권 행사를 깰 수 있을지 보자고요. 물론 이 유치권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채무자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현 최저가 4억 정도 언저리에 낙찰을 받는다면 플러스 6천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준다라고 해도 최근 실거래가 대비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저렴하게 사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유치권이란 민법 320조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입니다. 생긴 채권이 갚겠다고 약속한 시점에 있는 경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여기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물건이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화정동 은빛마을 아파트이죠. 이 경매 아파트의 공사대금이라 했으니 실내 인테리어를 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컴이라고 하는 상호가 실내 인테리어 회사의 느낌이 나나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우리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실내 인테리어 회사의 느낌이 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컴. 아니, 지구상에 컴이라는 음절로 끝나는 인테리어 회사의 상호를 쓰는 데가 있을까 싶어요. 구독자님들 만약에 찾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자, 따라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입찰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들의 주장대로 2020년 12월 2일에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이니까 그 시점인 2020년 2월 2일 이전에 공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물론 자금 계획과 투자 수익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찰 전에 투명하게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공사한 적이 있는지 해당 물건의 내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관리실을 통해서 세대 공사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이웃들의 증언도 녹취해 놓으면 좋겠죠. 6천만 원 수준의 인테리어를 했었다면 옆집, 아랫집, 윗집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사 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상 2020년도에 6천만 원 정도 수준의 공사가 된 것 같긴 하다 싶으면 두 번째로 전입한 장한 씨가 법원에 권리를 신고할 때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터잡아서 유치권 행사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보이니까 그것도 역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면 뭐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상으로 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약정 내용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치권 배제 특약입니다. 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해당 매각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인도명령 결정을 할 때 심리를 하거든요. 그 심리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고 인도명령 결정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본안소송에 간다라고 해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 유치권 배제 특약 때문에 결코 유리한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낙찰자가 되기 전에 만약에 임차인들이 법원에다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살펴볼라 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아파트가 2020년에 6천만 원 정도치를 공사했다면 우리가 공사 계약서를 볼 수 있다면 보다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전용 40평짜리를 상식적으로 6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다면 도배, 장판, 뭐 거실, 바닥, 조명, 욕실, 싱크대, 현관까지 굉장히 상큼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정말 그렇게 공사가 되어 있는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또 하나는 2020년도면 등기부상 이미 상당한 채무를 갖고 있어요. 2020년도의 등기 내용을 쭉 보시면 이미 앞서서 이전 소유자의 근저당값, 그 다음에 신한은행의 근저당,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저당, 가압류, 그 다음에 근저당 5월 8일,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저당, 자, 그 다음에 2020년 7월 근저당, 이 모든 채무가 상당한 상태에서 2020년 12월 2일 직전에 6천만 원어치 공사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상당한 채무를 변제할 입장에서 거금 6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제가 약간 흥분이 됐었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들어보시고요. 정의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이 물건에 혹여 입찰하실 분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